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마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연못 수면에 떠 있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물은 그램당 단백질 함량이 달걀보다 높습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학자들만 관심을 가질 만한 미미한 차이도 아닙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최대 45%에 달하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달걀은 약 13%, 닭가슴살은 약 23%이며 수십 년 동안 식물성 단백질의 제왕으로 여겨졌던 대두는 35%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을 식량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식물은 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옥한 토양도 필요 없습니다. 트랙터, 관계 시스템, 살충제나 화학 비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당이나 테라스, 심지어 햇빛 아래 놓인 양동이 같은 단순한 물통 속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크기는 아주 작아서 주에 깊게 보지 않으면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성장 속도는 우리가 농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듯합니다. 적절한 조건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질량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단 몇 시간만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개구리밥 덕윗이며 그중 가장 놀라운 종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꽃을 피우는 식물인 분개구리밥 스위트 월피아 글로보사입니다. 하지만 이 거의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크기 뒤에는 거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양, 의학, 고대 문명, 현대의 연구,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묻고자 하는 불편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식물이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흙 없이도 자랄 수 있고 서식하는 물을 정화하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면 왜 전 세계 모든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왜 학교 식당, 병원, 식량 지원 프로그램 혹은 매일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어가는 지역을 위한 구호 키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를 물 위에 떠 있는 오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식량으로 보았습니다. 약으로 보았습니다. 조용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은 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연못의 찌꺼기, 수생잡초,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국 북부에서 이 식물은 실험실의 그 어떤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이를 카이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물의 달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적인 은유나 현대적인 제품을 팔기 위해 지어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직접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영양학적 묘사였으며 물 위에 떠 있는 그 녹색층이 놀라운 방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실보다 훨씬 앞서 알고 있었던 가족들의 지혜였습니다. 수세대 동안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강 유역에 사는 많은 가족들은 동틀 무렵 잔잔한 물가에서 개구리밥을 채집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행위가 서양의 농장에서 닭의 알을 줍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식물은 카레에 들어가고 오믈렛에 섞이며 매콤한 샐러드에 생으로 곁들여지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볶아졌습니다. 치앙마이나 태국 북동부 지역의 시장에서는 다른 흔한 채소들과 나란히 봉지에 담겨 팔렸고 그 가치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식이 과거에만 묻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중요한 국가 생물 자원으로 분류했으며 2021년에는 세이트랩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과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농업 및 영양학적 잠재력을 연구하는 데 3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가세사 대학, 홋카이도 대학, 오사카 대학, 교토 대학과 같은 대학들이 이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주류 이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들이 뒷받침하는 진지한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의 가치를 이해한 문화권은 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여 년 전 고대 중국의 한나라 시대 의학 문헌에는 이미 개구리밥이 고열 치료제로 등장했습니다. 이 식물의 해열 작용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약초 처방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가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한의학 시술자들 역시 염증, 피부 질환, 해열에 이를 사용했으며 이는 유럽의 대부분이 그에 필적할 만한 성문화된 양리학을 아직 발전시키지 못했던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 승려들은 금욕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개구리밥을 섭취했습니다. 그것은 자라기 위해 땅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듯한 마치 물질과 영혼 사이의 중간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근원적인 식량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마야 문명 역시 특히 유카탄 반도의 늪지대에서 이 식물을 그들의 식량 체계와 의식에 통합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한나라 문화와 고정이 마야 문명 사이에 민족 식물학적 수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바다와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로 떨어져 있던 두 사회가 동일한 식물에 대해 특히 열과 관련된 유사한 용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1세기의 로마 의사 디오스코리데스는 1500년 이상 서양 양리학의 핵심 문헌 중 하나였던 그의 저서 하 약물지 De Ti Materia Medica 의 서기 60년경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곳에는 염증 및 청아 관련된 질병에 이 식물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헤이안 시대에는 물에 잠긴 논에 개구리밥이 아주 흔하게 떠 있었기 때문에 9세기와 10세기의 황실 시집에 우키쿠사, 즉 떡평초, 부평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회복력, 영속성, 적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더욱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대륙과 대양,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떨어져 있던 문화권들이 동일한 식물을 식량, 약,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어째서 현대 세계에서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단순한 녹색 오물이라는 이미지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현대 과학은 많은 고대 문명이 이미 직감하고 있던 바를 확인해 주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은 더 심오한 일을 해냈습니다. 식물의 한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대두, 완두콩, 콩류 또는 곡물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밥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다른 곳, 즉 고요한 수면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독일 예나 대학교의 클라우스 J. 아펜로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학술지, 식품, 화학, 푸드 케미스트리의 다양한 개구리밥 종에 대한 광범위한 영양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물의 질소, 함량에 따라 건조 중량 기준으로 20%에서 45%의 단백질을 함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이었습니다. 이 식물의 아미노산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간의 영양 섭취를 위해 권장하는 단백질 프로필에 놀라울 정도로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많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특정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밥의 경우 연구자들은 특히 흥미로운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서 제한 아미노산이 되기 쉬운 라이신은 약 4.8%에 달했습니다.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합쳐서 2.7%에 이르렀습니다.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은 합쳐서 7.7%에 달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미노산 비율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단백질이 약간 들어있는 녹색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수한 것으로 소개되었던 식품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놀랍도록 완전한 구성을 갖춘 식물성 공급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있었습니다.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전체 지방의 60%를 넘었으며 분석된 대부분의 종에서 오메가3 수치가 오메가6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은 0.5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 비율이 대략 15대 1에 달할 수 있는 현대 서구식 식단과 비교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개구리밥은 그 비율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식물의 지방산 프로필은 자연산 연어와 같은 식품에 근접하지만 무시하기 거의 불가능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흙이나 복잡한 농업 시스템 없이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도 고인 물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히 무시된 단순한 수생식물일까요? 아니면 느리고 비싸며 거대한 인프라에 의존하는 작물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식량 시스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너무나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일까요? 만약 어떤 식물이 물통 속에서 자라면서 고품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뛰어난 지방 프로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제 질문은 그것이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이를 다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논의의 흐름을 가장 눈에 띄게 바꾼 연구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이나 보충제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상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 네게브 벤구리온 대학교의 아이리스 샤이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원 힐라 제리차는 미국 당뇨병 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당뇨병 관리 Diabetes Care의 무작위 교차 대조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복부 비만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은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만카이 재배된 형태의 개구리밥, 음료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및 칼로리를 세심하게 맞춘 요구르트 음료로 대체했습니다. 즉, 가벼운 음료와 무거운 음료를 비교하거나 칼로리의 명백한 차이를 통해 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교는 주요 성분들이 균형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총 97일의 관찰 기간에 걸쳐 2주 동안 연속 혈당 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개구리밥을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최고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늦었으며 기저치로 더 빠르게 회복되었고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수치도 더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수생 잡초라고 부르도록 배웠던 그 아주 작은 식물이 식후 혈당 반응을 신체가 더 잘 관리하도록 돕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산업화된 농업에 의해 수세대 동안 잊혀졌던 전통적인 식량 공급원이 현대의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대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2024년 쉐바 메디컬 센터에서 실시된
두 번째 무작위 교차 시험은 더 큰 규모로 동일한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자립의 5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가 2주 동안 저녁 식사 후 만카이 음료 또는 물을 섭취한 다음 다른 그룹으로 교차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개구리밥은 식후 혈당을 약 20% 감소시켰고 최고 혈당 수치를 낮췄으며 기저치료의 회복을 가속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일부 당뇨병 치료제의 효과와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흙이 필요 없이 물 위에서 자라며 수세기 동안 전통사회에서 소비되었던 식물이 제약산업이 값비싼 합성 화합물을 통해 판매하곤 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밥은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려운 또 다른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체에 유용한 비타민 비폴리우는 동물성 식품이나 산업적으로 제조된 보충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법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고기, 유제품, 달걀 또는 캡슐, 이것이 지배적인 내러티브였으며 특히 비건, 채식주의자 또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의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밥은 이러한 주장에 도전했습니다. 이 식물의 일부 재배 형태는 생체 이용 가능한 비타민 B-1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흔적이나 비활성 유사체가 아니라 인체가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코발라민이었습니다. 이 B8B는 식물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공생하는 박테리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동물계나 산업적 보충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생 식물성 공급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도 이를 주목한 듯 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구내식당에 만카이 스무디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이 식물이 더 이상 단순한 이국적인 호기심거리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완전하고 지방 프로필이 뛰어나며 혈당 반응 조절을 돕고 사용 가능한 비타민 B4E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질문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왜 이런 식물이 어디에나 있지 않은 걸까요? 그 해답에는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됩니다. 전 세계 단백질 보충제 산업은 유청 단백질, 분리 대두 단백, 카제인 및 혼합 분말을 화려한 용기에 담아 특허받은 포뮬러,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구독 플랜, 그리고 단백질은 비싼 통에 든 것을 사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판매하며 연간 약 28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2032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세계에서는 분말 한 스쿱마다 가격이 매겨지고 각 브랜드는 차별화가 필요하며 모든 포뮬러는 제품이 될 수 있고 모든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에 팔지를 통제하는 상업적 유통망에 의존합니다. 이제 이를 개구리밥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식물은 존재하기 위해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도 필요 없습니다. 유용하게 쓰이기 전에 이를 가루로 만들어줄 실험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포장이나 광고 캠페인도 필요 없습니다. 물에서 자라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한 가족이 전통 농업에서 요구하는 물의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테라스의 얕은 물통에서 매일 필요한 단백질의 일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산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협입니다. 예를 들어 대두는 전 세계적으로 3억 에이커 이상의 농경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두 재배는 거대한 공급망, 기계, 비료, 제초제, 살충제, 가공시설, 운송 및 국제무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두밭 1헥타르마다 수많은 비즈니스 계층이 유지됩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팝니다. 누군가는 화학 물질을 팝니다. 누군가는 장비를 팝니다. 누군가는 수확물을 가공합니다. 누군가는 제품을 운송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동물 사료, 기름, 밀가루 또는 분리 단백질로 변형시킵니다. 개구리밥을 사용하면 이러한 계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각 입상체에서 새로운 딸 식물을 형성하여 무성 생식을 하므로 특허받은 씨앗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서 직접 질소와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거대한 농업 인프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순응하는 대신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영양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산업화된 농업은 통제된 종자, 독점 비료, 승인된 살충제, 유통 채널, 계약, 기계, 가공 및 운송과 같은 의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구리밥은 그 사슬에 너무 많은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단백질 공급원이 중간상인 거의 없이 자랄 수 있다면 이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더 잘 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유지할 것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행위자인 수생 제초제 산업이 등장합니다. 매년 연못, 호수, 수로에서 개구리밥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화학물질이 판매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침입성 골칫거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주택 소유자, 지자체, 골프장 및 농장에 판매됩니다. 강력함과 청결함을 전달하도록 고안된 이름의 제품들은 수면에서 그 녹색층을 지워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처리 비용은 수면 1에이커당 수백 달러, 심지어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밥은 엄청나게 빠르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사이클은 완벽합니다. 식물을 제거하면 다시 자라나고 화학 물질을 더 구매하며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식량이었던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 퇴치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용되는 단어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을 잡초라고 부르면 아무도 깊이 묻지 않습니다. 슈퍼푸드라고 부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연못의 오물이라고 말하면 파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으며 수세기 동안 문명들을 먹여 살렸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훨씬 더 비싼 해결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화는 위험해집니다. 이러한 패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란스, 질경이, 명아주와 같은 식물들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식물들은 수세대 동안 원주민들에 의해 재배되고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특정 식민지 및 상업적 농업 시스템이 수익성 있는 단일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잡초로 재분류했습니다. 개구리밥은 이와 동일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의존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 모델 내에서 통제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효율적이며 너무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를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구리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변방으로 밀려나고 그저 떠다니는 오물로 조롱받으며 수십 년 동안 수생 골칫거리로 취급받았던 식물이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이 강요하려 했던 조연 역할을 결코 받아들인 적 없다는 듯이
세계 곳곳의 연못, 논, 운하, 물통을 계속해서 덮고 있습니다. 나사 역시 이 식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스페이스X가 우주로 샘플을 보낸 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개구리밥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3년의 여정과 같은 장기 임무를 위해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물을 적게 사용하며 빨리 자라고 흙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폐쇄된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식량원이 필요했습니다. 개구리밥은 이러한 필요에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 식물을 활용한 소형 수직 농장은 전통적인 작물로는 너무 느리거나 부피가 너무 크거나 외부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폐수 처리를 위해서도 연구되어 왔습니다. 실험실과 실험 시스템에서 유용한 바이오매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영양분과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관찰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수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되는 바로 그 특징이 영양분을 회수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활용 가능한 식물성 물질을 생산하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줍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일부 개구리밥종이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승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제도적 저항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태국에서는 플로, 볼피아, 애플로, 월피아와 같은 기업들이 상업용 시설에서 볼피아 글로보사, 월피아 글로보사를 재배하여 슈퍼마켓 진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진은 혈당 조절, 간 지방, 혈관 건강 및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연관성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때 비주류 지식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전통 요리, 임상 연구, 지속 가능한 농업, 우주 탐사,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이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었던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물에 잠긴 논에서, 태국 북부의 카레 냄비 속에서, 유카탄의 늪지대에서, 고대 의학 서적에서, 현대의 실험실에서, 그리고 이제는 지구 상공 수백 킬로미터 궤도 위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얕은 용기, 고인물, 햇빛, 단백질 파우더 1회 분량보다 저렴할 수 있는 초기 배양물만 있으면 됩니다. 며칠 만에 스스로 보충되고 흙이 필요 없으며 넓은 경작지를 요구하지 않고 살충제나 합성 비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 어떤 기업이나 특허, 유통망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성 식량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단백질, 칼로리,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제약적 개입이나 수백만 달러의 마케팅 예산이 투입된 브랜드 영양제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곳에 있던 것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 문명을 먹여 살린 식물. 너무 작아서 거의 아무도 존중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식물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이 생물체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특허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실험실이나 기업만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집 근처 어느 연못에 떠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초가 아닙니다. 녹색 쓰레기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잊혀지고 과소평가된 식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사회가 뒤로한 잊혀진 식물, 고대의 식량, 자연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머물며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시하라고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단한 해결책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 주제를 통해 의문이 생기셨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세요.